243 맞죠? 여기에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그럼 사업 시행자. 원래 사업 시행자는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일정한 자격 있는 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야 네가 해라고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줘야 시행자가 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딱 정해져 있어. 몇 명 있을까? 무려 12명. 누구누구? 첫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일단 여기까지 5명은 외우셔야 돼요. 누구누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머리점을 떠서 국지공정지. 국지공정지. 한마디로 뭐라 부른다? 공공시행자라고 하자. 그래서 공공시행자는 몇 명 있다? 5명.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5명. 국지공정지. 근데 여기서 또 이럴 게 있어. 공공기관에는 또 몇 명 있다? 6명. 누구누구?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몇 명? 6명. 머리점만 따서 토수, 농관, 철매. 토수, 농관, 철매. 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농어촌공사, 관광공사, 철도공사, 매입 공공기관. 여기 매입 공공기관이라는 말은 대표적인 게 누가 있을까? 매입하는 공공기관이 있는데 주로 매입하는 공공기관의 대표적인 게 캠코. 들어보셨나요? 영어로 캠코라고 그래. 우리말로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뭐 하는 데일까? 여러분들 한국자산관리공사 하면 알아듣는 거 하나 있어. 뭐 있죠? 경공매. 경매는 법원에서 하잖아. 공매 가장 많이 진행되는 데가 어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는 거기가 대표적인 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공매는 어디서 이루어진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외우세요. 자, 거기가 바로 매입 공공위원회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다? 6개가 공공위원회 부르고 토수, 농관, 철매 그 6군데를 공공기관. 얘들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출연기관은 2개밖에 없어요. 누구누구? 국가철도공단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가지야. 그때 국가철도공단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두루 혼동하면 안 돼요. 한국철도공사하고 국가철도공단 말이 달라. 한국철도공사는 밑에 있는 자회사가 어디죠? 국가철도공단이야. 자회사 형식이야. 저기 대전에 있어요. 대전역 옆에 보면 거기 한국철도공사가 있고 바로 그 옆에 국가철도공단의 건물이 따로 2개가 같이 나란히 있어. 그래서 자회사 성격입니다. 보통 철도공사에 근무하던 고위직들이 어디 내려간다? 국가철도공단으로 내려가요. 보통은 자회사 식으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내려가게 돼서. 근데 어쨌든 둘 중에 조심할 건 한국철도공사는 어느 지역에서든지 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어. 한국철도공사는 지역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디는 국가철도공단은 지역적 제한을 받습니다. 어디만 가능하다? 역세권 개발 사업에 한정됩니다. 즉 여기 있죠. 무슨 역 관련된 고지역. 거기서만 도시개발 사업하지 역세권이 아닌 사업은 한국철도공사는 아무데나 할 수 있지만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한정된다. 마찬가지로 제주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어디서만 할 수 있다? 역시 제주도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정부 출연기관은 지역적 범위가 한정된다는 거. 그래서 국가철도공단은 역세권 개발 사업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제주도에서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 밖에 토지 소유자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이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만 한다? 환지 방식만 할 수 있어. 다른 건 안 돼. 즉 조합은 수용 방식으로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식으로 생각해봐. 조합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이 모여서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한 거야. 여러분들이 다 누구죠? 조합원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땅을 가진 사람들이 다 조합원이야. 근데 이 땅을 다 수용한다면 누가 수용하는 거야? 수용한다고 가정해. 여러분들 조합원이야. 누가 수용할까? 조합장이. 그럼 조합장이 수용해. 그러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땅을 다 수용당하는 거죠? 그럼 조합원 자격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실되는 거죠. 왜?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조합원인데 토지를 다 이제 보상받고 쫓겨나면 조합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남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 조합장 한 명 남겠네. 그게 무슨 놈의 방식이야? 수용 방식으로서는 말이 안 되죠. 지가 조합원들 땅을 지가 다 혼자 다 사들인다?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왜 하는 거죠? 우리끼리 개발해서 우리끼리 나눠 가지려고 조합을 설립한 거거든. 그러니까 조합은 항상 무슨 방식으로만 사업이 시행이 가능하다?
환지 방심망을 하지 조합은 지들 땅을 지들이 강제로 사들이는 조합원 땅을 사들이는 이런 수용 방식은 불가능하다. 그것이 핵심 아셨죠? 요게 숙제 몇 번? 예, 숙제 몇 번이야? 숙제 6번이요? 7번이야? 예, 숙제 7번이래. 맞아요? 예, 숙제 6번은 허가권자 및 허가대상, 그 숙제 6번에 썼고, 이게 숙제 7번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칙적 시행자, 이거 못 외우면 안 돼요. 올해도 여기서 시험 문제 났어요. 뭐라고 나잖아? 도시개발 33회 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자를 고르시오. 시험 문제 냈어. 누구였을까?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한국감정원이라는 거야. 네, 한국감정원이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거든. 그 한국부동산원 여기는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한국부동산원 이 정답을 그걸 고르라고 시험 문제 냈었으니까 뭘 못 외웠으면 공공시행자 쪽에서만 냈거든. 그래서 공공시행자 이걸 못 외우고 있으면 정답을 찾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부동산원이 정답이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시험 문제가 이번 33회 때 출제됐었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이제 넘어와서 우리 사업 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누구죠? 도시개발조합이에요. 그래서 도시개발조합은 항상 시험 문제 몇 순위? 0순위. 안 낸 적이 없어. 시험 문제 6문제 중에 도시개발법 6문제인데 한 문제는 항상 뭐다? 도시개발조합이 시험 문제랍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첫 번째 조합 설립하려면 뭐 받는다? 조합 설립 인가 받아라. 이게 숙제 8번이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이게 숙제 안 써진다. 어디서 써지는 거예요? 여기 숙제 8번 하고 드리죠. 자, 첫째 조합을 설립하려면 누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 이 사람들이 흔히 실무에서는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7명 이상을 발기인. 저 사람들이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자들이야. 이 7명 이상이 뭘 해서 정관 등을 작성해서 누구한테?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누구다?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라는 것도 꼭 기억해야 돼. 조합 설립 인가권자는 누구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 근데 이때 조합 설립 인가받은 사항을 중간에 뭘 한다? 변경하려고 그래. 그럼 인가받은 걸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뭐 받죠? 당연히 변경 인가 받습니다. 그죠? 그런데 무슨 변경이 있다? 경면 변경. 인가받는다? 아니요. 경면 변경은 변경 신고만 할 수 있어. 어떤 게 경면 변경이다? 주된 사무소 수혜지 변경. 33회 때 시험 문제 저게 정답이었었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 수혜지 변경은 중된 변경, 경면 변경. 경면 변경 인가받는다? 신고만 할 수 있다. 신고받다. 변경 신고만 할 수 있는데 변경 인가받는다 해서 틀려버렸어서 그건 변경 신고사항이다. 주된 사무소 수혜지 변경. 또 공구방법을 변경하는 거 공구방법 변경. 이것도 변경 신고만 할 수 있다. 하셨죠?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거 도망갔어. 야 나와라. 원리 도망갔어 이거. 야 여기를 건드렸더니 여기서 화면이 도망갔어. 대구 있으면 꾹 누르고 있어. 여기 요거 같은데. 어이. 뭐를 건드려야지 돌아올까요? 하나? 이거? 약간 화면을 내렸다가 한번 다시 볼까? 안 되는데? 어이. 괜찮아, 나와도 괜찮아. 이쪽에 화면이 사라졌어, 이쪽에. 응? 마우스도 사라졌어? 고기 같은데, 그지? 야, 뭐 조금 밀려가다 말았다. 어찌?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굿. 잘했어. 이거 봐. 컴퓨터는 요만큼만 건드려서 모르면 그다음부터는 깜깜해져. 그죠? 그래서 왜 인터넷 같은 데 뭐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 안 돼 있잖아? 들어가다 보면 그 안 되들 하다가 그다음에 모르는 게 있어. 그죠? 이게 설명을 자세히 안 해놔가지고. 그럼 거기서부터 뭐야? 완전히 목통이 이제 그다음 수습이야. 그래서 컴퓨터는 한 개 단계가 중요해. 그죠? 공법도 마찬가지야. 하나하나씩 다 순서대로 외워야 돼.
자, 공구 방법을 변경하는 거 요까지만. 그것도 뭐다? 변경 신고사항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등을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한다. 그때 인가받는 걸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는 변경 인가 받는데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나 공구 방법을 변경하는 건 경미한 변경으로서 변경 인가 받는 게 아니라 변경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숙제 8번이 고까지야. 아셨죠? 그 다음에 그럼 인가 받으러 갈 때 뭐가 필요하다? 토지 소유자들 동의서 받아야 돼. 자, 여러분 도시개발조합 설립하려는데 오케이? 찬성? 도장 받으러 다녀. 얼마큼 동의 받아야 될까? 그 동의권 요거 1, 2, 3번 요까지가 숙제 요게 9번이 됩니다. 그래서 숙제 9번은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권.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동의권. 원칙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받아라. 어디에 나왔던 거죠? 면적 3분의 2 플러스 총수 2분의 1. 아까 개발계획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한지 방식으로 할 때 동의받으라 그랬죠. 그와 똑같은 동의권이 여기에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합을 설립할 때도 여기 있는 사람들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와 토지사 총수 2분의 1 이상이 나 조합 설립에 동의합니다라는 동의를 해줘야 비로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동의자 수 산정할 때 토지 면적을 산정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 국구인지는 포함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토지 면적 계산할 때 국구인지 포함이라는 거. 왜냐하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른 내용에서는 국구인지 포함일까 제외일까 공법 전체를 통틀어 보면 대부분이 제외입니다. 토지 면적 계산할 때 국유지나 공유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럼 빼고 계산해. 근데 여기는 뭐 한다? 포함시켜서 계산한다는 거. 이 포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국유지 포함해서 계산한다. 또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대요. 무슨 말이죠? 한 필지 토지가 있는데 한 필지를 5명이 갖고 있어. 그럼 5명이 공유하고 있으면 그때는 5명을 다 토지 소유자로 볼까? 아니요. 그중에 대표 공유자 한 사람만 5명 중에 대표하는 사람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걸 조심합니다. 그러니까 5명 다 동의받을 필요 없어. 그중에 한 사람 것만 받으면 돼. 나머지 4명은 토지 소유자로 보지 않아. 다만 뭘 갖는 게 있다? 구분 소유자들 있죠. 구분 소유권이 뭐죠? 구분 소유권. 만약에 아파트 같은 건 한 개 동이잖아. 그죠? 한 개 동에 뭐 몇십 세대가 좀 100세대 이상이 살 수도 있잖아. 그럼 이 사람들 각각 전체를 묶어서 한 사람만 토지 소유자로 볼까? 아니요. 각 세대별로 소유권을 분할해서 갖고 있잖아. 그래서 구분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때는 각각 구분 소유자들 별로 토지 소유자로 보지. 그때는 동대표 한 명만 토지 소유자로 본다? 아니야. 구분 소유권을 갖는 사람 한 사람마다 전부 다 토지 소유자로 인정한다는 것. 근데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까지는 뭐 할 수 있다? 그 동의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조합 설립에 와서 동의서 찍어달래서 찍어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뭐 할 수 있다? 철회 가능합니다. 다만 언제까지 처리할 수 있느냐 이 날짜가 대단히 중요해요. 언제까지만? 조합 설립 인가 전이야 인가 신청 전이야? 인가 전, 인가 신청 전. 신청 전이야. 인가 전하고 달라요. 인가 신청 전은 뭐죠? 일단 여기 손 봐요. 지정권자한테 일단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서류가 들어가면 더 이상 처리 안 돼. 그 동의서가 첨부돼서 인가 신청 들어가잖아. 그럼 지정권자한테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처리가 안 돼. 언제 인가 전하면 어떻게 되죠? 아직 지정권자가 인가 내주기 전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그래? 아니라니까. 인가를 안 내줬어도 인가 신청 서류만 지정권자한테 넘어가면 더 이상 그건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거. 인가 전이 아니라 인가 신청 전까지만 처리할 수 있고, 그럼 처리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 포함시킵니까? 당연히 빠지겠죠. 그 조합 설립의 동의한 자 숫자에서 철회자는 제외.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숙제 몇 번? 9번. 숙제 10번이 법인격입니다. 숙제 10번 몇 번? 법인격. 법인격이 뭐죠? 법인격이라는 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이게 법인격이야.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자격을 가지면 그걸 법인격을 갖는다. 그럼 법인격 갖는 주체는 현재 우리나라에 둘만 인정하죠. 첫째 자연인, 두 번째 법인. 자연인은 언제 법인격을 갖죠? 생존하는 동안, 살아있는 동안은 법인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권리 의무가 없어요. 태어나기 전에도 원래는 권리 의무가 없어. 뱃속에 있는 태아는 일부만 권리 의무가 권리 절차가 될 수 있어. 태아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태어나야 완전한 권리 주체가 된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은 돌아가신 분은 시체는 물건이지 그건 인격권을 갖지 못해 법인격을 가질 수 없어. 권리 의무가 주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법인은 언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바로 등기한 경우. 언제부터? 조합은 법인으로 하는데 이 법인은 법인격을 가져야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어. 쉽게 말하면 도시개발조합 명의로다가 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조합 스스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지 조합장 명의로다가 소유권 등기 안 해. 누구 명의로 할 수 있다? 조합 명의로다가 소유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또 세금 같은 납부도 누구 명의로 납부한다? 조합 명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법인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법인으로 하고 그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뭐함으로써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그래서 성립 시점은 언제다? 인가받은 날이 아니고 인가받고 나서 30일 내에 뭐 해야 돼? 주된 사무소가 가지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성립 시점은 언제다? 등기한 날이라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인가받은 날이 아니야. 인가받고 나서 30일 내에 등기까지 해야 등기를 마쳐야 비로소 법인격을 갖는 그런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거죠. 또 이 법에 규정한 것 이외에 조합에 관한 내용 몇 개 없어요. 간단해. 그럼 나머지들은 여기 없는 건 어디 있는 걸 적용하면 될까? 민법으로 넘어가래. 민법에 가보니까 뭐가 나오죠? 법인이 있고 이 법인은 둘로 나눠지죠? 민법에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눠지거든. 그중에 어떤 거? 사단법인에 나오는 그 규정들을 어디에다 적용한다? 여기 없는 나머지 내용은 사단법인이라는 규정을 우리 도시개발조합에다가 준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없는 건 사단법인이라는 걸 준용한다.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숙제 10번으로 여러분께 드립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조합은 구석이 있어요. 이건 지금은 안 해올 거야. 조합원이 있어요. 임원이 있어요. 총회가 있어요. 대의원회가 있어요. 네 가지 중에 있어. 그럼 제일 먼저 조합에는 뭐가 있다? 조합원. 바로 토지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조합원이야. 근데 조합을 이끌어가는 위에 행정조직이 있어야 되죠? 그때 이 위에 임원들이 있잖아. 임원은 누가 있을까?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임원이 있고 또 회의를 열어. 그래서 조합원 전체가 모이는 최고 의결기관. 조합 전체 최고 의결기관 뭐라 부른다? 총회. 근데 총회는 조합원들 전체가 모이는 거잖아요. 근데 조합원들이 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총회를 갖다가 예를 들면 수요일 날 12시에 총회 개최합니다. 12시에 회사에서 근무하다 말고 나 총회 간다고 나갈 수 있어요? 못 나가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총회는 자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단다?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직을 따로 만들어. 이 조합원들이 전체 참석하기 어려우니까 조합원들 중에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앞장서기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그분들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분들을 뭐라 부른다? 대의원. 이 대의원들끼리 모인 회의, 대의원회를 조직해서 이 대의원회가 하는 역할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한다. 그래서 대의원회가 하는 역할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조직을 대의원회라고 한단다. 이거야. 근데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그 대의원회 관련돼서 조금 수정할 게 있어요. 몇 페이지? 246페이지. 246페이지에 보시면 그 대의원회 밑에 박스 속에 있는 권한들 있죠. 그거는요. 대의원의 권한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박스 속에 있는 건 반드시 총회에서만 의결해야 될 사항이지 누구는 뭐 할 수 없어? 대의원에서는 의결하면 안 돼. 왜? 조합은 전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대의원들끼리 모여서 지들끼리만 해가지고는 안 된대. 반드시 어디다 붙여라? 총회에서 의결해야 될 사항이지 대의원에서는 의결할 수 없는 것들이 쭉 나오는데 그중에 맨 밑에 쪽에 동그라미 미음 동그라미면 조합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 괄호 속에 다만 청산금의 징수기부를 완료 후에 조합을 해산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건 뭐란다?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뒤가 틀려. 어떻게 고친다?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고를 않음으로 대의원에서도 의결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쳐야 돼. 자, 어떻게 고친다?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음으로 대의원에서도 의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써야 돼. 거기에 써야 돼. 그래서 대의원에서 의결한다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야.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음으로. 그럼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는 게 대의원회잖아. 그럼 총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대의원에서도 당연히 안 하는 거야. 그래서 대의원에서도 의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뭐 시행자 변경도 나오는데 이런 건 아직 필요 없고, 자 넘어가자. 이제 뭐가 나오죠? 실시계획. 요거는 지금은 숙제로는 안 낼 거야. 그래서 실시계획은 아까 뭐가 정해지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지정받았어. 그럼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뭐 해야 되죠?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고시한다. 실시계획 작성, 인가, 고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시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모든 시행자. 자, 여기서 물어보죠. 그럼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까 도시개발구역 예외적으로 지정할 수 있었죠. 그죠? 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사. 다만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 예외 국장. 그럼 잘 봐봐. 지정권자인 시도사나 대도시장이나 국장이 자기들이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지들의 구역을 지정해 놓고 야 내가 할래. 할 수 있다 없다? 한번 상식으로 생각해봐. 아까 시행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자로 지정권자로부터 지정받은 자가 시행자가 된다 그랬잖아. 그중에 지정권자 지가 직접 지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될까 안 될까? 상식으로 생각해봐. 될까 안 될까요? 내가 구역 지정해 놓고 내가 하겠대. 될까 안 될까? 안 돼? 돼? 될까 안 될까? 내가 구역 지정해 놓고 내가 하겠다. 된다 안 된다? 광역도시계획에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광역계획권은 누가 정하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같은 도내선 도의사가 지정해줘. 그럼 누가 거기서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원칙은 쥐가 하는 게 제일 좋다고 그랬어. 근데 쥐가 직접 한다? 아니요. 대빵은 손에 참으로 붙이지 않는다 그랬죠? 밑에 있는 사람 시킨다. 시도사는 이제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사가 하게 하고 도의사가 지정하면 시장수가 하게 한다. 수립하게 하죠? 그래놓고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수립하는 경우, 도의사가 직접 수립하는 경우 있었어 없었어? 있었잖아요. 예외적으로 지가 하는 경우 있었죠? 여기도 그렇다면 물어볼게. 자, 국장이 아니 여기는 다시 지정권자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놓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줬잖아. 근데 자기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렇게까지 얘기해놓고 물어봐요. 될까 안 될까? 될 수 있겠지. 그죠? 원칙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지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는 지가 예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유는 없어.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제일 좋은 건 뭐라 했습니까? 지가 지정했으니까 지가 하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 그죠? 지가 생각한 대로. 개발계획 지가 수립했잖아. 그럼 개발계획도 지가 수립했고 시행도 실시계획도 지가 그렇게 작성해서 지가 한 대로 그냥 하면 될 거 아니야. 제일 좋은 건 지가 하는 거야. 근데 일반적으로 법의 논리가 대빵들은 그냥 구역 같은 거라 지정해놓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을 수립하는 건 밑에다 시키는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원래는 사업 시행자를 지정해서 야 네가 해라고 걔들이 아까 12명을 지정해 주면 되지만 지들이 지정하지 않고 직접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모든 시행자는 누가 들어간다? 지정권자가 지가 사업 시행자라면 그때도 자기도 뭐는 작성해야 된다? 실시계획은 작성하여야 한다. 이 뜻이야 이게. 그래서 모든 시행자는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도 실시계획 작성한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인가받으러 가는데 인가권자가 누구랍니까? 여기 뭐라 써 있어? 인가권자.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야.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실시계획 인가권자래. 그럼 작성은 누가 했는데? 지정권자, 지가 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받으러 가렸더니 인가권자가 누구야? 자기네. 그죠? 그럼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 내준다 안 내준다? 필요 없습니다. 지가 작성해놓고 지가 지한테 인가 안 내준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가 만든 건 지가 인가를 해줄 거니까 인가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 하면 되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한 다음에 뭐 할까? 인가권자가 자기니까 인가는 건너뛰어. 지가 뭐 하면 된다? 고시해버립니다. 바로 고시로 들어가. 그래서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자기는 실시계획을 작성은 하지만 가지고 인가받으러 가지 않고 자기는 바로 뭐 버린다?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고시해버리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들은 어떻게 되죠?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합니다. 그럼 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인가권자의 지정권자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보고 인가 내주죠? 그러고선 지가 인가권자가 고시하는 겁니다. 이 고시는
인간의 준자가 저 시행자가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길래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좋다고 인간해줬다라고 지정권자가 고시하는 겁니다. 결국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저는 실시계획 작성해서 고시하면 되고 다른 자들이 시행자라면 실시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한테 인가 신청하면 인간해주고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고시한다. 요거죠. 자, 두 번째. 이때 실시계획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있어. 뭐가 포함된대? 지구 단위계획 포함되어야 한다. 저 말. 지구 단위계획 어디에 포함된다고? 실시계획에 반드시 포함된대요. 저게 무슨 말일까? 왜 지구 단위계획을 여기 포함시킬까? 자, 물어보죠. 지구 단위 계획은 반드시 무슨 구역 안에서만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어디서만 수립한다? 되게 어려워. 잘 생각해야 돼. 그죠? 되게 어려워요. 그죠? 어디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서만 지구 단위 수립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모두 수립할 수 없어. 지구 단위 수립 못 하는 거야. 구역이 먼저 지정돼야 돼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가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지구 단위 걸 만드는 거 아니야. 그죠? 어디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우리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했나? 어디가 지정돼 있으니까 지구 단위를 수립할 거 아니야. 구역이 지정되지 않으면 수립 안 한다고 했으니까 어딘가가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돼 있어. 어디야? 어디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어디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야? 지금 어디 지정돼 있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아까 했걸랑 다시 또 검증을 해야 돼? 아까 뭐를 했었냐면 여기까지 가나? 조금 더 돌아가야 돼.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8번 아니야? 그러면 7번. 어디 갔어?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의 효과. 살짝 내려볼까?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그 지역은 원칙적으로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것으로 본다. 내가 3번이나 설명했거든. 저기 도시개발구역이면서 동시에 도시지역이면서 동시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거라 본다. 그러니까 어디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이야? 도시개발구역 그 전체가 도시개발구역 전체가 이미 뭐가 됐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된 거야. 여기서 결정되어 고시한 거로 본다. 원칙적으로. 다만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계획과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 지역은 도시개발이 지정되는 순간 다 뭐가 됐어? 도시지역이면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잖아.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됐으니까 이제 무슨 계획을 수립해야 돼?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따로 수립한다? 아니요. 어디다 포함시켜라? 실시계획 작성하는 데다 지구단위 계획을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그럼 이것도 무슨 의미를 가질까?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 무슨 절차로 하게 돼 있죠? 지구단위 수립할 때는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 무슨 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용기도 정지 또 나왔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도 도시관리가 해야 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것도 도시관리가 하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 무슨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돼?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그럼 도시관리 수립할 때는 무슨 절차? 2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 있었죠. 그래서 2반 절차 3단계, 결정 절차 2단계. 기주지입 협심결 있었잖아. 다 까먹었어? 예, 다 시험 봤던 거야. 자,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건 무슨 계획으로 해야 된다? 도시관리를 수립하는 절차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2반 절차, 결정 절차 거쳐서 원래는 수립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최소한 6개월 걸립니다. 기초조사하고 주민대리견 듣고 지방계획 듣고 2반 끝나면 관계행정위원장하고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해서 결정고시까지 최소 빨라도 6개월 걸린다는 얘기죠. 그런 복잡한 절차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겠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실시계획 작성하는 데다가 뭐 집어넣으면 돼? 지구단위에 들어갈 내용들 반드시 들어가는 게 두 가지. 뭐뭐 들어가죠?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또 건축물의 오늘 시험 문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두 번째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의 체감도 또는 최저한도 하는 거 반드시 들어가죠? 그거 말고도 경관계획하는 거, 교통처리계획하는 거 등등 이런 것들 나머지들은 포함시킬 수 있어. 그거 포함시켜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실시계획 작성하는 데다 그냥 같이 집어넣으라는 얘기야. 자, 작성과 우리
어떤 계획에 수립하고는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뭐를 계획을 작성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어떤 차이겠죠? 작성한다와 수립이라는 말의 법률적 의미가 달라요. 이건 행정법에서 나오는 거야. 원래는 계획을 수립하자. 수립하자, 작성하자.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이 말 뜻에. 계획을 수립한다. 계획을 작성한다. 어떤 차이? 수립과 작성의 차이점. 수립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 아까 기초조사하고 주민들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듣고 관계행정자하고 협의하고 도시에는 신경 쓰고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 수립한다 그래. 수립 절차라고 그래. 반면에 작성은 뭐죠?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연필에다 침 묻혀가면서 그냥 끄적끄적 쓰고 있으면 돼. 이게 뭐야? 작성이야. 어렵지 않아. 작성, 책상에 앉아서 그냥 쓰는 거, 만드는 거. 작성. 수립,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돼. 뭐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면 그건 수립이라고 그래. 따라서 여기는 수립한데 작성한데 작성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절차가 필요 없는 거야. 그냥 뭘 거치고 필요 없어. 그냥 책상에 앉아서 만들어. 만들 때 실시계 만들면서 그 속에다 뭘 집어넣는다? 지구 다르게 들어갈 내용들. 그걸 그냥 포함해서 작성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 뭐 받는다? 지정권자한테 인가받고 지정권자가 그 사실을 뭐 했다? 고시하면 끝나더란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숙제는 안 낼 거야. 여기까지만 기억. 근데 뭐가 나죠? 사업 시행 방식. 요 사업 시행 방식 중에서 숙제가 바로 사업 시행 방식의 종류. 이게 숙제 몇 번? 예, 숙제 11번. 여기다 내자. 숙제 왜 이렇게 안 써지냐? 이렇게 묶어가지고 여기다 쓸게. 숙제 11번. 요거 내죠. 자,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 첫째, 수용 또는 사용 방식. 두 번째, 환지 방식. 세 번째, 혼용 방식이 있어. 먼저 수용 사용 방식은 언제 하는 거랍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 등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으로 한단다. 자, 그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란 단어가 핵심 단어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무슨 말이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면적이 작다는 거야, 넓다는 거야? 도시 개발하는 면적이 집단적이다 그랬잖아. 넓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잘 생각해봐. 사람 수가 많으면 만약에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여기 몇 명 있는데 5천 명 있어. 그걸 5천 명 토지 소유자에게 당신은 새로 개발되면 요 땅 줄게. 너는 이거 줄게. 너는 이거 줄게. 이거 몇 개를 만들어야 돼? 5천 개를 내가 다 맞춰줘야 되잖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첫 시간에 사람들은 자기 땅 만들어주겠다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해야 한다. 대부분이 불만을 갖는다. 그럼 5천 명 걸 일일이 다 맞춰준다는 게 쉽다 어렵다? 대단히 어렵죠. 그걸 일일이 권리관계를 맞춰준다는 게. 그래서 사람 수가 많으면 무슨 방식으로 안 한다? 환지 방식으로 안 합니다. 무슨 방식으로 해? 수용 방식. 그럼 수용 방식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은 뭐만 주면 돼? 보상비만 주면 돼. 그럼 이 땅 다 누구 거야? 시행자 내 땅이야. 보상비 줬으니까. 그럼 개발은 누구 맘이야? 내 맘이죠. 그죠? 어떻게 개발할지는 누구 맘이다? 시행자 내 맘이야. 우리 밥 먹을 때 이걸 요리를 해 먹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요리를 할까? 구워 먹고 데쳐 먹고 삶아 먹고 뭐 또 있어? 뭐 있어? 찢어 먹고 볶아 먹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데쳐 먹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잖아. 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할지는 누구 맘이야? 먹는 내 맘이지. 뭐 누가 간섭할 거 아니잖아. 어차피 이거 다 누구 거야? 내 거잖아. 내 맘대로 하면 되는 거지. 누구야 간섭받지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용 방식은 뭐 한단다? 사람 수가 많을 때. 환지 방식은 복잡해서 못해요. 그럴 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수용 방식. 보상비 주고 다 사들여. 그러고 내 맘대로 개발하면 돼. 물론 내 맘대로 개발했다가 분양이 잘 되면 대박이지만 분양 잘못하면 뭐가 되는 거야? 쪽박이죠. 내가 망하는 거야. 시행자 지가 망하는 거야. 이게 수용 방식이죠. 그래서 수용 방식은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할 때 하죠. 그럼 환지 방식은 언제 할까? 두 가지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또 하나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운 경우. 이 두 가지일 때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래. 자, 여기서 먼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과 이 말 나오잖아. 요거는 뭐라고 한다? 법률 용어로 저게 립서비스라고 합니다. 립서비스가 뭐야? 입 발린 소리잖아. 립서비스. 이쁘지도 않은데 뭐죠? 야, 너 왜 이렇게 요새 이뻐졌니? 그죠? 주름살만 느는 걸 보면서도 한다는 소리가 뭐죠? 너 왜 이렇게 요새 젊어지고 있니? 이런 소리 하잖아. 그거 진짜야? 그냥 하는 소리야. 그냥 하는 소리. 립서비스. 입 발린 소리. 이 립서비스야.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아니, 어떤 개발이 대지로서의 효용증진 안 하는 개발이 있어요?
모든 개발에는 다 앞에 뭐가 붙는다? 대지의 효용을 증지시키려고 개발한다고 그러지. 대지의 효용을 악화시키려고 개발한다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환지 방식만 아니라 수용 방식도 마찬가지야.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은 어디든지 다 있는 거지. 전 꼭 환지 방식만 써먹는 말이 아니야. 근데 앞에다 좋은 소리 슬쩍 집어넣어놓고 뒤에다가 발톱을 갖췄습니다. 무슨 발톱? 요거 공공설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이게 진짜 숨겨진 환지 방식의 이유입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공공설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아까 우리 도시개발 사업할 때 여기다가 뭐 만들었었죠? 호수공원 만들잖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잖아. 아까 마우찌고. 그 마우찌 만든 호수공원 말이야. 그거 분양합니까? 분양 못하는 겁니까? 공원은 분양한다 못한다? 공원도 쪼개서 분양하죠? 그죠? 공원도 쪼개 한강물 끌어들인 데 있잖아. 거기다 한 5평씩 분할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분양해서 팔으면 되죠? 그건 아니잖아. 공공설은 분양 대상이 아니야. 그냥 만들어주는 거야, 사람들한테. 휴식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분양 면적이 아니죠? 근데 만들어지는 데는 돈은 엄청 내들어가죠.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봐봐. 그럼 호수공원 만들 땅은 보상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으로 한다고 가정해봐. 호수공원 만들 땅. 여기다, 봐봐. 어디다 만들까? 여기다 만들자. 여기. 4명 있는 여기다가. 우리 5명 포함시켜서 여기다가 호수공원 만들자. 그럼 여기 5명한테는 보상비 안 주고 내쫓으면 되죠? 재현 씨, 보상비 안 주고 내쫓으려고 그래. 뭐라 갈 거야? 생긴 거 봐. 나가게 생겼어? 안 나가게 생겼어? 무슨 개 같은 소리, 이런 소리 나오죠. 그죠? 아니, 세상에 거기다 공원 만드는 건 니들 입장이고 남의 땅을 뺏으면서 뭐 공원 만든다고 남의 땅을 뺏으면서 보상비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고? 나갈 거야? 아무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뭐 줘야 돼? 공원 만들더라도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 줘야 돼. 그러고 이제 공원 조성하는데 돈 들어갔죠? 그런데 분양은 못하는 면적에 그건. 이 분양 만드는데 자 보상비 줬죠? 개발비 들어갔죠? 이거 어디다 전가시켜야 돼? 나머지 옆에 분양할 아파트 땅, 그다음에 여기 공장 땅 이런 거 있죠? 거기다 뭐 해야 돼? 분양을 거기다 전가시켜야죠. 그럼 분양가가 낮아져 비싸죠? 이거 개발비, 보상비가 다 일리 들어가니까 분양가 비싸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 하죠? 뭐 이렇게 분양가가 비싸 그럴 거 아니야. 그죠? 사람들이 분양 받아 안 받아? 안 받으면 나는 뒤지라고 좋게 만들어 놓고 뭐한다? 쪽박 차는 거죠. 분양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했던 그 호수공원 있잖아. 그 호수공원이 한 4번인가 5번이 줄어들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어. 그러다가 중간에 좀 더 줄였어. 조금 더 줄였어. 왜 줄어드는 거야? 분양 면적을 늘리려고. 호수공원 면적이 줄어드는 만큼 나머지 땅 남는 것들은 뭐 하는 거야, 이제? 그건 공장 부지 같은 거 또는 이런 아파트 부지를 해가지고 팔으면 될 거 아니야. 분양가 비싸 그만큼 분양되는 거죠. 수입이 더 들어오잖아. 호수공원이 줄어드는 만큼 수입이 늘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수공원이 쪼그라들어서 지금은 연못공원이 되고 말아버렸어. 그래서 호수공원에서 연못공원이 되는 거야. 그게 왜? 그건 수용 방식이라기는 그게 벅찬 거야. 그래서 분양가 비싼 걸 막으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런 공공세를 줄일 수밖에 없더라. 그럼 나머지 면적은 늘려서 분양하는데 써먹어서 수입을 늘리자. 아셨죠? 그게 무슨 방식이야? 수용 방식에서의 문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 뭐 하면 되죠? 공공설 정비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해? 수용 방식으로 안 해버려.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 환지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야? 먼저 공공설 들어갈 땅, 도로 부지, 그 다음에 공원 부지 이걸 먼저 확보를 해. 뭐 8차선도 좋고 16차선도 좋아. 공원도 입단만하게 크게 만들어도 좋아. 그래놓고 나머지 남은 땅 있죠. 이걸 뭐 한다? 종전의 소유자에게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새로 받는 땅의 면적은 종전보다 늘어난다 줄어든다? 줄어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줄 수밖에 없어요. 왜? 도로 부지가 종전보다 더 넓어질 수밖에 없었고 공원 부지도 옛날에 없던 거 새로 만들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 땅은 누가 내놓는 거야? 여러분들 토지수에 여러분들이 내놔야 되는 거야. 그건 공공시설 부지는 여러분들이 내놔. 그러고 나머지 남는 땅 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여러분들 주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많이 설치할수록 여러분들이 받는 새로운 환지 면적은 종전보다 뭐한다?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무로 가보면 대략 어느 정도 줄어들까? 반 정도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200평 갖고 있던 사람 나중에 사업이 시행되면 이제 면적으로 따진다면 100평밖에 안 줍니다. 반은 전부 다 도로부지 뺏기고 공부지 뺏기고 또 여기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사업비 있어. 그 사업비에 보태 쓰려고 시행자 지가 조성해가지고 그 땅을 팔아버려. 여러분들 안 주고. 팔아서 돈 들어오죠? 그 돈 갖고 사업비에 써버려. 그러다 보니까 그 채비지라는 땅이 있는데 그 채비지도 여러분들의 받는 땅이 아니야. 그것도 여러분들 뺏기는 땅이 돼. 그러니까 이거 뺏기고 저거 뺏기고 저거 뺏기니까 받는 땅은 반으로 줄어들더라.
제 실물을 봤더니 최대 얼마까지 줄어든 걸 봤더니 80% 줄어드는 걸 봤어. 종전했던 땅 중에 80%가 그런 거로 다 뺏기고 나머지 20%만 새로운 땅으로 주더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는 수익성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땅값이 오른다 하더라도 면적이 워낙 줄어들어 버리면 이거 뭐 어차피 면적 곱하기 나가는 거니까 이거 단위 면적 땅 가격은 올랐다 하더라도 이 면적이 워낙 줄어들어 버리면 별로 수익이 나지 않는 거. 그래서 환지 방식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보는 경우도 있단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공공세로 다 많이 뺏기고 나면 받는 땅의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죠? 그래서 공공세의 정비가 필요할 때는 여러분들의 땅을 뺏어서 거기다 도로부지, 공원부지 만들어 놓고 남는 땅만 돌려주는 게 이게 바로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의 이런. 그래서 이거 왜 숨겼다 그랬죠? 공공선이 많이 필요할 때 그럴 때 환지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나중에 환지 계획 나올 때 거기 보면 전체 면적 중에 공공선이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이 있어요. 그걸 들여다봐야 돼. 이거 너무 높잖아? 환지 방식 거부해버려야 돼. 공공설 많이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들의 땅은 줄어든다 그랬죠? 수익이 안 날 수도 있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 그때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차라리 수용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게 낫지. 괜히 환지라고 해서 다 준 건 아니다. 줄어들어서 너무 조금 주면 이건 돈의 값어치가 별로 없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공공설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 근데 시행자 입장에서는 공공설을 많이 필요할수록 환지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 수용 방식으로 안 하려고 합니다. 아셨습니까? 두 번째, 지가가 다른 지역에 비해 현재 높다. 땅값이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현재 높다? 비싸죠? 그때는 무슨 방식으로 한다?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보세요. 여기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이고요. 평당 500만 원이래. 그럼 500만 원짜리 사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하면 분양가가 가고 1,000만 원짜리 땅 사가지고 개발해서 분양하고 분양가가 어디가 더 비싸? 당연히 이쪽이 비싸지. 어차피 땅값이 많이 줬으니까 분양가도 비싸지죠? 그럼 사람들이 분양받아? 안 받아. 이쪽이 더 싸니까 이쪽 분양받아. 여기 실패할 수 있어. 쪽박차. 그러니까 차라리 땅값이 비싸다? 여기는 무슨 방식을 한다? 환지 방식. 어차피 환지 방식은 땅값 관계없어. 어차피 개발해서 새로 땅으로 바꿔주는 거니까 땅값하고는 관계없잖아.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이게 바로 다른 지역에 비하여 지가가 현재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하기가 어렵다면 그때는 환지 방식으로 한다. 아셨죠? 이렇게 정리해. 그럼 혼용 방식은 뭘까? 짬뽕하는 방식이죠. 그럼 혼혈 방식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방식이 있다? 분할 혼용 방식과 미분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이때 분할 혼용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다?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이쪽은 수용 방식, 이쪽은 환지 방식 이런 식으로. 요때 요 자르는 거죠. 요걸 만다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 이게 핵심 단어예요.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한다는 건 요쪽은 수용 방식으로 하는 사업 시행지구, 요쪽은 환지 방식으로 하는 사업 시행지구. 이렇게 쪼개는 걸 사업 시행 지구별로 분할한다. 이건 분할하는 방식. 반면에 밑에 각 필지별로 요건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이렇게 필지별로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해놓고 환지 방식은 새로 개발되는 땅으로 주겠다는 얘기고 수용 방식은 도산비 주고 내쫓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필지별로 하는 것. 즉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지 않고 이거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고 이렇게 필지별로다가 수용 사용 방식과 환지 방식으로 나누는 걸 미분할 혼용 방식을 한단다. 그래서 분할 혼용 방식, 미분할 방식은 사업시행지구별로 분할하느냐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지 않느냐 이 차이점이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네, 여기까지가 숙제 11번. 예, 숙제 11번이야.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무슨 방식으로 넘어간다? 수용 방식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 먼저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요. 누가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을까? 수용권자. 하고 요것만 수용권자. 요것만 숙제 12번. 요것만 숙제 12번으로 드리자. 숙제 12번은 뭐고? 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용권자냐? 조합은 사업 전부를 무슨 방식만 한다 그랬죠? 환지 방식만 가능해. 조합은. 그래서 조합은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없다? 수용 방식으로 못 한다 했으니까 조합은 제외되는 거야. 그러고 모든 시행자들 나머지들은 다 수용할 수 있어.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 공공시행자 아까 5명 국지공 정지 얘들은 규제가 없어. 수용하는데. 근데 누구는? 민간 시행자들 나머지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 방식으로 할 때 규제를 받습니다. 어떤 규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사 총수 2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민간 시행자들은 수용권을 발동할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보세요. 민간 시행자 요 그림 한번 보죠. 지금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 중에서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 토지 면적 3분의 2상을 일단 뭐 하랍니까? 소유하래요. 그럼 전체 면적 중에 얼마? 3분의 2 이상은 일단 먼저 소유권을 취득하래. 이때 소유하라는 것 강제로 살 수 없습니다. 알아서 사들이라는 얘기야. 토지주들 만나가지고 보상비 주고 알아서 사들여. 얼마까지만 사들여? 3분의 1까지만 사들여. 그럼 나머지 얼마 남았어? 3분의 1. 이 나머지 3분의 1은 파는 사람들이야? 죽어도 안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야? 안 팔려고 하는 내가 볼 때는 반동문자들. 이 반동문자들 뭐 해야 된다? 강제로 살 수 있도록 3분의 1에 대해서만 수유권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따라서 면적 3분의 1까지만 네가 사들이면 남은 3분의 1 요거는 강제로 살 수 있는 수유권 인정해 줄게. 요게 바로 민간 시행자들은 이런 요건을 충족하랍니다. 3분의 1까지만 사들이면 남는 3분의 1은 강제로 살 수 있게 해줄게. 근데 여기 클레임이 걸려.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니래. 면적 3분의 1까지만 소유했다고 수유권을 발동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있어야 돼. 어떤 거? 총수 2분의 3의 동의까지 받으랍니다. 이게 돌아버리는 요건이 밑에 거야. 면적 3분의 1까지 사들이는 건 할 수 있어. 근데 사들이면서 이 사람들 판 사람들 있잖아. 이분들 뭘 받으라는 얘기야? 동의를 받는데 전체 면적이 얼마까지면 전체 총수의 2분의 1 이상. 자, 여기 몇 명 있어? 토지주가 8명 있었어. 그 8명 있었으면 그중에 몇 명이 욕해야 돼? 4명은 최소한 그래 네가 사업수행자 하는 것에서 내가 동의해 줄게 라는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면적 3분의 1만 소유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총수 2분의 1상이 이 민간 시행자가 사업 수행자가 되는 것을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동의받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자, 보상비 받는 사람들 보상비 준다고 하면 많이 준다고 생각할까? 조금 준다고 생각할까? 대부분이 조금 준다고 생각해. 실제로 또 조금 주고 많이 안 줘. 조금밖에 안 줘.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 수자들 입장에서 뭐죠? 불만이 많어. 근데 이 새끼가 사업 수행자 한다고 해서 동의해 줄까? 안 하고 싶은 거야 사실은. 그래서 동의서 2분의 1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면적 3분의 1 소유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총수 2분의 1에 동의 받는 거 그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결론 민간 시행자도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는 있지만 이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수용권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저런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 가보면 대부분이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공공시행자들이 하지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하는 건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민간 시행자가 수용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어떤 경우들이야? 절대적으로 토지 전체 면적에 지가 한 90%를 갖고 있고 거기 있는 토지주들이 있잖아. 다 친인척 관계하거나 이래서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나 그게 쉽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민간 시행자들은 이렇게 수용했어. 그럼 공공시행자는 어떻게 되죠? 관계없어. 처음부터 소유권 하나도 없어도 돼. 하나부터 수용하면 돼. 공공시행자는. 그리고 동의도 필요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다 사들이면 되기 때문에 공공시행자는 쉽게 할 수 있지만 민간 시행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아서 사실은 민간 시행자들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는 만만치 않다. 아셨죠? 여기까지가 숙제 몇 번? 네, 숙제 11번. 맞죠? 아니 12번. 12번. 그 다음에 뭐다? 토지상한 채권 요거까지만 숙제 12번. 거기까지만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뭐가 나온다? 토지상한 채권. 수리 마수리 떴다. 자, 뭐가 나오죠? 토지산 채권.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니까 공부하셔야 돼. 그럼 토지산 채권이 아까 뭐라 했죠? 뭐 주는 데 있어서 이거 뭐와 관련된다? 보상비. 딱 떠올려야 돼. 토지산 채권은 뭐 떠올린다? 보상비. 자, 토지를 갖다 강제로 뺏으면서 그에 따른 보상비 줘야 되잖아. 원래는 뭐로 준다? 현금. 근데 항상 현금? 아니요. 토지 소유자가 뭐 한다? 원하면. 요 말이야. 여기 나오잖아.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 뭐냐? 강제 발행 안 돼. 이게 중요해요. 강제는 안 되고 토지사가 원할 때만 토지 등의 매수대금에 얼마를 지급하려고?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그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건축물로 상환하는 무슨 채권? 토지산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원할 때만 발행하고 토지 등의 매수대금에 얼마큼만? 전부는 안 돼. 일부만 지급하기 위해서 조성된 토지 건축물을 상환하는 토지산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때 일부라는 게 얼마큼일까? 작년에 33일 때 둘 다 다시 문제 나서 매수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서 발행할 수 있다. 또 하나 이때 일부란 얼마큼 말한다?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즉 전체를 다 토지수자가 원한대. 자, 이분한테 보상비 현금으로 주려고 했더니 이분이 뭐죠? 저는 채권 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 이분한테도 채권 주면 안 될까요? 알았어. 다 채권 달래. 그럼 전부를 갖다 채권 준다는 건 무슨 방식이야? 결국 무슨 방식이 되는 거야? 채권을 주면 수용 방식이야?
전부 다 채권을 달려서 채권 다 줬어. 여기 있던 저기 500명인데 500명 다 채권 줬어.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죠. 뭐로 주는 거야? 땅으로 바꿔주자. 또 토지나 건축으로 주는 거잖아. 그럼 무슨 방식이야? 환지 방식이 땅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그죠? 아니, 저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잖아. 결국은 토지나 건축으로 주는 건 그건 결국 환지 방식의 성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부가 원한다고 다 수용 방식에서 보상비를 갖다가 땅으로 준다. 그럼 이건 환지 방식이 되는 거지 수용 방식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에서는 이분들이 아무리 많이 원한다 하더라도 분양 대상 토지 건축물의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뭘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거지. 원한다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분양 대상 토지가 조성되면 그중에 2분의 1까지만 토지산 채권. 나머지 넘는 것들은 그건 안 돼. 나머지는 현금으로 드려야 돼. 그건 채권 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라는 거. 여기까지가 두 번째 거. 또 민간 시행자 지급 보정. 이것도 이번 시험 문제 나왔었죠. 누구만? 민간 시행자들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은행이나 보험회사 및 공제조업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지급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이때 지급 보증이 뭐죠? 지급 보증이란 말이. 지급 보증의 성격이 뭐예요? 지급 보증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지급 보증이야? 민간 시행자한테 지급 보증.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급 보증이. 민간 시행자는 잘 생각해 봐. 이 말뜻이 뭔가. 원래는 지금 주는 게 뭐죠? 보상비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뭐로 줬어? 현금으로 돈을 줘. 자, 돈 줬어. 근데 이분은 뭘 원한대? 나중에 토지 건축물 만들어지면 그걸로 주세요 했죠. 그래서 그래 나중에 줄게 하라고 뭐 줬어? 약속증서 종이 쪽지 주는 거잖아. 토지사 채권은 종이죠? 이 종이 쪽지 주는 거잖아. 그래 놓고 나중에 내가 안 만들어주면 이분은 뭐 하는 거야? 부도나는 거지 뭐. 이 종이 쪽지 쓸모없어지는 거잖아. 그죠? 준다 해놓고 나중에 안 줘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현금 받았으니까 관계없는데 이분은 나중에 토지로 받으랬더니 토지를 안 만들어주면 이분은 병신되는 거잖아. 돈도 못 받았고 토지도 못 받으면 심각해지잖아. 그러면 누굴 세우란 얘기야? 보증인을 세우란 얘기야. 내 옆에다가 내가 못 만들어주면 대신 만들어줄 자를 옆에다 세우란 얘기입니다. 그게 지급보증이야. 그래서 내가 못 만들어줘 대신 만들어줄 사람 누가 있죠? 은행, 보험회사 또는 건설산업기부는 그때는 건설산업기부부에 나오는 공제조합이야. 그 셋은 얘들만 지급보증으로 세우래. 그럼 내가 못 만들어줘? 쟤들이 대신 만들어주면 되잖아. 그럼 이 채권은 효력이 계속 있는 거죠? 휴지 조작이 되지 않아. 내가 안 만들어줘도 대신 만들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건 누구만 그렇게 해야 된다? 민간 시행자만. 공공 시행자는 보증인 세워야 돼? 안 세워도 돼? 안 세워도 돼요. 그럼 망할 놈들이 아니야. 공공 시행자는 망할 꼴을 보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걔들은 해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걔들은 보증이 필요 없고 누구만? 민간 시행자들만 이런 보증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 발행계획은 누가 작성한다? 시행자들이 다 어떻게 발행하죠? 발행계획 작성해야 돼. 누구한테 가져간다? 지정권자한테 승인받습니다. 만약에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지가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겠죠. 지는 발행계획 작성만 하면 되지 지가 지한테 승인받을 필요는 없어. 그럼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들은 시행자는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 승인받습니다. 자, 이때 조심할 거. 이 시행자에는 공공시행자, 민간시행자 구분할까 안 할까? 이때 시행자는 즉 민간시행자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서 승인받는다. OX. 민간시행자만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OX. 민간시행자만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 승인받는다. OX. 공공시행자는 승인받지 않는다. OX. 이거랑 혼동하지 말란 얘기야. 민간시행자 지급보증하고 이 시행자 발행계획 승인받는 거하고 혼동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위에는 뭐죠? 지급보증은 민간시행자만 지급보증이 필요해. 그럼 발행계획 작성해서 승인받는 건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인 경우만 빼고 모든 시행자들은 다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에다 승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는 이 시행자는 누가 들어간다? 공공시행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만 빼고?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인 경우만 빼고 나머지 모든 시행자들은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 승인받는다. 그러니까 지급보증 받는 건 민간시행자만, 발행계획 작성해서 승인받는 건 모든 시행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아셨죠? 그래야지 이걸 혼동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마지막 하나 더. 발행 반복까지만 숙제야. 이전역하고 대항력은 지금은 아직 숙제 아니야. 자, 무슨 주권으로 발행한다? 상년 시험 문제야. 김영식 주권으로 발행해. 그리고 이전양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심할 거. 김영식 주권이라는 건 뭐죠? 증권에다가 이름을 써서 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 증권은 이름을 쓰는 이유가 뭐죠? 너한테 줄게라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네 이름으로 써있으니까 네가 갖고 오라는 얘기야. 그럼 너한테 토지나고 전부 줄게. 이 말이거든. 그런데 이건 김영식 주권은 원래 이전 양도가 안 되는 게 원칙입니다. 왜?
굳이 이전양도 할 수 있다면 이름 쓸 필요 없어. 그냥 채권 발행했다가 이 사람이 여기다 팔아서 마지막까지 이 사람이 가지고 오면 그분한테 주면 되는 거야. 이전양도가 가능하다면 이름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김영씨 거로 발행해놓고 뭐 할 수 있다? 이전양도 할 수 있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 이전양도를 굳이 막지 않은 이유가 뭘까? 김영씨 이름을 써주고도 남한테 팔 수 있어. 만든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이 채권의 성격은 내가 어떤 땅을 투자해서 돈 주고 산 겁니까? 이거 돈 주고 산 땅이야? 아니야. 뭐야? 원래부터 내 땅이었었어. 근데 수용 방식으로 안 나서 뭐 준다는 거야? 보상비를 주겠다는 약속 증서지. 그걸 땅으로 주겠다는 약속 증서지. 내가 일부러 내가 투자해가지고 땅을 산 게 아니잖아. 이건 무슨 목적하고는 전혀 다르다? 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이전 양도를 자꾸 제한하는 건 뭐죠? 투기, 특히 투기되는 걸 막으려고 이전 양도를 막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보상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무슨 놈의 투기를 했어. 원래부터 갖고 있던 내 땅이었는데 그거 보상비 주겠다는 건데. 따라서 이건 투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뭐 하는 거? 이전 양도하는 거. 굳이 막을 필요가 없어. 왜? 어차피 현금으로 받아야 될 거 땅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중간에 가사가 기울어가지고 뭐가 필요해졌어? 돈이 필요해졌어. 그럼 이 채권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거 문제 된다? 문제 없다? 문제 없다는 얘기야. 이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너한테 그냥 팔아도 돼. 이거 남한테 팔아도 돼. 어차피 현금으로 시키는 건 원래부터 현금 받아야 될 거 팔아서 현금화 시키는 거 그건 문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규제하지 않아요.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타인에게 김영식 증권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이전 양도할 수 있다. 이거는 이 토지산 채권에만 있어요. 다른 채권들은 저렇지 않아. 김영식 증권은 원칙은 이전 양도 금지인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전 양도 금지되는 게 없는 게 무슨 채권? 토지산 채권의 성격이라는 거.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작년도 시험 문제 이것도 났던 질문이죠. 여기까지가 무슨 방식? 이제 수용 방식 하는 건 여기까지만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래 이제 무슨 방식 넘어간다? 환지 방식. 그거는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들어갑니다. 숙제?